공사비가 많이 올랐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GTX 초역세권에 당첨됐는데 날벼락 맞았다. 사전 청약 전격 취소. 무슨 일이냐? 이게 그 기사가 뜨고 있는데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대상지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GTX-A입니다. 이게 운정역이 이제 연말에 개통하겠죠? 그럼 여기가 개통하면은 3블럭, 4블럭은 뭐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GTX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 게 뭐 20분 만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있는 역세권이다? 그러면 사실 엄청나게 좋은 입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전 청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한 분들이 본 청약을 기다리면서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언제 본 청약 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거기다가 이게 취소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입지잖아요. 어찌됐든 요 지도만 봐도. 그래서 어떻게든 들고 가야지라고 했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게 하루아침에 지금 이제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어떻게? 이거 사업 못하겠다라고 시행사가 손을 들어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입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분양을 만약에 하면은 뭐 분양가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뭐 완판이 안 될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입지도 좋고 뭐 사업성이 나쁜 것도 아니었을 텐데 왜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계약금으로 막 수백억을 날립니다. 거의 400억 넘게 날리거든요. 근데 그게 낫다. 차라리 계약금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지금 사업성을 아무리 따져보고 이리저리 굴려봐도 이거 공사비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초역세권 당첨되는 날벼락 아까 그 기사인데 보세요. 시행사가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시공사들 컨택을 해봅니다. 근데 시공사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분양가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이건 분상제이기도 하다 보니까 사전 청약은 하긴 했어요. 사전 청약은 했는데 뭐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 6억 5천 정도 얘기를 했지만 뭐 여기서 조금 더 올린다고 쳐도 우리가 땅을 산 가격이 있죠. 땅 산 가격에다가 시공사 줄 돈 그다음에 금융비용 따져보면은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면은 야 답 안 나온다. 왜냐면 이게 지금 분양가도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정해져 있어.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거대로밖에 못 파는데 이걸로 아무리 백날 팔아봐야 이거 지금 400억을 날리는 게 차라리 싸게 먹히지 괜히 지었다가 1000억, 2000억 손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불안감이 있었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분양가 상한제로 판매 가격은 제한이 돼 있는데 원가가 급등한 겁니다. 금융비용, 이자도 급등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비용도 급등한 거. 시공비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버렸으니까 도저히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안 한 거고 시공사 도 답이 안 나오죠. 이거 내가 하려면은 공사비를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못 준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받아내라고? 왜냐면 지금 서울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지금 공사하는 데들은 다 막 조합하고 막 소송 붙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돈이 부족하다.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왜 공사비를 안 올려주냐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도 답이 안 나오고 시행사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다. 자,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에 인천에서도 한번 터졌어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사전 청약 단지가 아예 취소되면서 사실상 이게 백지화가 되고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토지가 매물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시행사가 붙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사전 청약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어떠한 권리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기다리다가 괜히 그냥 날벼락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에 돈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손해가 뻔한데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불안 요소가 많고 그리고 사전 청약은 예전에 한번 MB 정부 때 했다가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없앴던 정책인데 지난 정권에서 이제 마지막에 너무 코너에 몰리니까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좀 매수 수요를 좀 누르겠다는 생각으로 청약의 청약이죠. 청약을 청약받는 번호표를 뽑는 거를 뽑을 수 있는 번호표를 또 주는 약간 이런 개념의 사전 청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터지고 있는 건데 이 사전 청약이 어디를 했냐? 3기 신도시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기 신도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다들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거 사전 청약은 됐는데 불안불안해. 계속 불안불안한데 그렇다고 다른 거 청약은 막 계속 안 되고 이거 믿고 가야 되나? 그렇다고 뭐 구축을 사긴 또 뭐 하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여기는 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공사비가 조금은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취소가 될 확률은 조금은 낮다. 근데 이제 이 말의 의미를 반대로 해석하면은 취소가 만약에 안 된다면은 분양가가 상당히 비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추정하던 그 분양가는 아닐 것이다. 이 사전 청약 당첨자들을 걱정하는 말은 예전에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한번 실패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020년 기사입니다. 사전 청약에 맹점이 있다. 본 청약 때는 분양가가 1억이 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전 청약할 때도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분양가는 본 청약 때 바뀔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 조항이 이렇게 작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구나. 근데 이때만 해도 2020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물가 상승이 강하게 올지 몰랐어요.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오르면 한 1억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했던 거야. 이때만 해도 우리가 다들 순진했죠. 근데 1억이 뭐야 지금 한 3억 5억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이후에 어떤 계획도 하나도 안 지켜져요. 공사비도 뭐 맞출 수도 없고 상황이 완전 바뀌기 때문에 공급도 안 됐고 만약에 공급을 하더라도 분양가도 엄청나게 높아질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파트의 문제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파트만의 문제 아닌가? 그래서 뭐 건설사가 뭐 폭리를 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단순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토목이든 뭐 건축 현장이든 건설 현장 전반적인 지금 문제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시죠. 고양시에 CJ 라이브 시티 아레나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뭐 K-팝 공연장 같은 걸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창동에도 있고 지금 영종도 뭐 인스파이어 그 리조트에도 지금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계획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여기도 참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공중분해가 됐는데 뭐냐면은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가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2020년에 준공을 하기로 하고 그때만 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뭐 낮은 공사비로 책정해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것들 걸리면서 갑자기 뭐 소송 들어가고 막 검찰 조사 들어가고 막 하다 보니까 인허가만 50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인허가만 4년이야. 원래 이 정도면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어야지라고 시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막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공사비가 막 올라가.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인건비도 올라가면서 30% 이상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CJ의 그룹 재무 상태도 막 안 좋아지기도 하고 겸사겸사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건 공중분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걸 뭐 다시 한번 해보겠다, 뭐 추진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경기도가 나서곤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문화 사업인데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회의감이 좀 있는 상태죠. 여러분들 이 포스터 이거 그냥 사람들이 웃자고 만든 포스터인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그 강남역에서 한번 그 침수 사태가 한번 크게 나면서 이게 몇 년 전이었죠? 2년 전이었나 3년 전이었나? 그러면서 강남역 사거리에 요 제네시스가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기자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그냥 하염없이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요게 그때 막 한때 짤로 돌면서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거 원래 그 강남 지하에 대심도에 그 지금 GTX처럼 커다란 터널을 뚫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류지 개념으로 만드는 거죠. 비가 오면은 우수가 이제 거기 저장돼 가지고 강으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배수 시설을 만들려고 빗물 터널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요것도 검토하고 공사비 따지고 하는 동안에 갑자기 시공비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사업을 못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쟁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업체들이 입찰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한 업체만 겨우겨우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막 수의계약으로 한 해 만에 하면서 시간 막 가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이제 하고는 있는데 아직 착공도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공사 기간이 한 1년 이상 늘어질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이게 위례 분들이 막 화딱지 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위례 신사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례 신사선이 사실 되게 좋은 라인입니다. 이 위례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가락시장에서 하교율 해서 이제 삼성역 봉은사, 청담, 신사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위례 사람들이 지금 교통이 되게 안 좋아서 좀 불만이 많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위례 신사선이 생기면서 교통이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여기를 막 분양도 받고 했던 건데 이게 뭐 지금 뭐 거의 몇 년이에요. 계속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또 이번에 이제 공사비 급등을 맞으면서 또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걸 왜 위례한테 세금을 뭐 넣어가지고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예전에 그 청라랑 똑같아요. 청라도 7호선 연장해달라고 분담금 다 내고 분양받았는데 안 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막 부랴부랴 한다고 한 것처럼 위례도 똑같습니다. 이거 분양받을 때 분담금 다 냈거든요. 냈는데 이걸 뭐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넣어 말어 뭐 이런 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누가 해 뭐 민자로 해 어떻게 해 하다가 또 시간 다 보내고 그럼 이제 해볼까 했는데 공사비 급등 맞으면서 또 지금 민간 업체가 포기하면서 지금 서울시장이 야 그럼 우리가 재정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정 사업으로 가면 또 한 몇 년 또 밀립니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마디로 지금 완전히 안개 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원흉은 말 그대로 이제 공사비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게 된 것도 물가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린 건데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니까 이 물가도 공사비에 같이 엮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원래라면은 한 3년, 5년 걸쳐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사업도 하고 뭐 다시 또 뭘 바꿔가면서 할 텐데 뭐 1년 만에 뭐 거의 1.5배 가까이 올라가 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건설사들이 뭐 안 짓겠습니까? 결국에 다 집을 짓겠죠. 건설사들이 뭐 직원 놀리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건설사 출신이죠. 그래서 이 건설사의 그 생리를 잘 알지만 건설사는 어찌 보면 되게 껍데기만 있는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은 건설하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만 있으면은 되는 사업이고 정확하게는 본사 하나만 있으면 돼. 왜? 사무실은 현장 가서 지으면 그만이거든. 그리고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고 계약직들 뽑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회사들 계약을 해가지고 장비도 이 협력사들이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건설사라는 개념, 그러니까 원청사라고 부르는데 이 원청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그 말은 뭐냐? 내가 일이 없어? 그럼 사람을 자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포스코 한화는 이제 임원들 임금을 삭감하고 있고요. GS는 뭐 지분 매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건설사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안 좋지만 나중에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유급휴직을 막 돌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플랜트 사업이 한창 안 좋을 때는 플랜트 관련된 회사들이 막 유급휴직을 막 돌렸어요. 막 6개월 일하고 6개월 쉬고 그러다 안 되니까 뭐 무급으로 돌리고 아니면 뭐 너 육아휴직 하지 않을래? 저 애가 없는데요.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육아휴직 권유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면은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막 직원들을 막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일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누가 퇴직하면은 다시 신입사원을 안 뽑고 뭐 이런 식의 그 인력 조정들을 한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이 물가가 급등한 것이 결국에 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새로 짓는 거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이미 지어놓은 거가 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럼 새로 지으려는데 답이 안 나와요. 사업성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되는데 분양가를 못 높게 받는 경우들도 많고 아직 시장에서 통용이 안 되는 수준의 분양가가 이게 이 정도는 받아야지 수익성이 나오는데 이렇게 따져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하려면 분양가가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원가가 늘었으니까. 근데 공급을 못 해. 지금은.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축을 못 짓죠. 아예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짓는 곳들 말고는 일부러 짓는 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 가면은 신축 선호도 그다음에 그나마 조금 좀 나은 집으로 사람들이 계속 돈을 모아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30년, 40년 된 낡은 집들은 이제 멸실이 되거나 뭐 빈집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전월세가 상승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당연히 임금 상승 같은 것들도 오는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또 저축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으로 막 가면서 전월세가 상승하죠. 그럼 이렇게 전월세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구축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전월세가 상승하면서 얘를 자극합니다. 그럼 구축이 올라가면은 이 구축이 10억이면은 옆에 11억 분양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분양가, 높은 분양가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되는 요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주택 시장에 물가 반영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일어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거기다가 지금 아직 안 끝난 이 원자재 쪽도 지금 시끌시끌한데 2년 만에 레미콘 공급 중단 위기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레미콘 그 운송이죠. 운송 노조가 합의를 했습니다. 2년짜리 합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또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파업에 들어갔는데 이 레미콘 운반을 하는 그러니까 이건 레미콘 제작이 아닙니다. 레미콘 공장이 아니라 레미콘 운반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건설 현장까지 갖다 주는 거는 이 레미콘 차니까. 근데 이 레미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무리 잘 이제 돌리면서 섞으면서 가더라도 이게 굳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주 멀리서 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길이 너무 막혀도 안 되고 되게 애매한 되게 그 예술적인 그 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서울에서 계속 그 레미콘 공장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환경 오염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외곽으로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울 안에 있으면은 그래도 바로 옆에 아파트 지으면은 길 막혀도 3, 40분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에 몇 탕 뛰면서 돈을 좀
벌 수가 있는데 이게 점점 더 멀리서 막 와야 됩니다. 뭐 남양주에서 오고 막 뭐 구리에서 오고 뭐 점점 뭐 멀리서 와야 돼. 근데 들어오면 서울 들어오면 길이 막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몇 탕 못 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굳으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많이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데 돈도 못 벌어. 그러니까 단가를 좀 올려달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줄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가뜩이나 공사비가 비싼데 여기다 지금 운송비까지 계속 올라가고 거기다 레미콘 공장들은 그러면 돈이 많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레미콘도 지금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럼 내가 시공사한테 돈 좀 많이 받아볼게 하는데 시공사는 그래? 그럼 이거 올라가면은 나는 시행사한테 돈 더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행사는 그럼 분양가를 이 정도는 올려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분양이 안 돼.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거죠. 풍납동에 3표 레미콘 공장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이전하는데 이 성수에도 하나 있었는데 이제 풍납동도 빠지면서 이제 서울 안쪽에서는 이제 레미콘 공장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레미콘 운반비는 더 비싸지는 거죠. 몇 탕 못 뛰니까. 이 성수동 레미콘 공장이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면은 여기 주차장으로 돼 있고 여기 뭐 조그맣게 뭐랄까? 이런 그 조형물이라고 해야 될까? 거꾸로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집이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층으로 들어가가지고 침대가 천장에 달려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시고요. 근데 이런 것들 조형물을 만들어 놔서 참 좋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건설 비용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료비만 문제냐? 아닙니다. 사실 더 큰 거는 인건비죠.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접공도 비싸지지만 뭐 작업 반장도 비싸진다고 하는데 안 비싸진 게 없고요. 그리고 건설업은 사실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숙련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설 인건비라는 게 어쨌든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직종에 따라서는 뭐 안 오르기도 하고 뭐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공사가 없으니까 다시 인건비가 막 줄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인건비라는 것 자체가 한번 올라가면 잘 안 줄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다 공사비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규제가 되게 강해졌어요. 여러분들 그 광주에서 아파트 무너지고 뭐 그런 것들 보셨죠? 그러면서 야, 이 건설 현장들 안전 불감증이 심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안전이라는 걸 지키려면은 당연히 공사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을 짓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안전 교육도 하고 아니면 절차를 좀 더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1시간에 끝나는 걸 1시간 반, 2시간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52시간 뭐 이런 것들 규제도 막 생기고 거기다 이제 민원도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제 주말에도 원래도 일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뭐 날씨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야간에 막 콘크리트도 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제 시간 제한도 많기도 하지만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까지 야근을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제 안 하는 분위기로 좀 가니까 이제 시키려면 돈을 되게 많이 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할 수 있는 생산성이 이제 급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인건비 오르는 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같은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고 같은 일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넣어야지만 동일한 생산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금리도 높죠. PF 상태도 안 좋죠 하니까 금융 쪽에서 비용도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이게 SH는 이제 서울시에서 짓는 주택공사입니다. 서울시 주택공사 SH가 이거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사실 여기서 뭐 돈을 남겨먹겠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이 돈으로 못 짓는다. 우리 조금 올려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분양가가 2.7배 상승도 했지만 건설 원가도 거의 2배가 상승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거의 지금 우리도 못 짓는데 그러니까 좀 이거 좀 건축비 좀 올려주면 안 되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집이라도 좀 많으면 좋겠는데 집이 적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지역별로 완전히 양극화가 돼가지고 서울, 대전, 인천, 경기가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돼요. 100%라는 것도 사실은 뭐 무의미한 데이터일 수도 있는 게 단순히 얘기해서 가구 수랑 주택 수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이라는 거는 뭐 반지하도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0억짜리 신축 아파트도 주택인데 그냥 가구 수로 나눈 거죠. 근데 그게 100도 안 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 100도 안 된다는 거는 진짜 집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구 수 대비 집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건데 그게 다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은 지금 주택수가 많이 부족해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빨리 지을 수 있는 빌라라도 지금 착공을 많이 하면 좋을 텐데 빌라 착공이 10분의 1 토막 났다 해서 2014년 대비해서 지금 많이 급감해 있는 상태고 2024년도 계속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지어가지고 아까 말한 주택 보급률 그러니까 가구 수 대비 100%
20%라도 넘기려면은 아파트 짓는 것보단 빌라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라도 빨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빌라도 오피스텔도 안 짓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공사하는데 효율이 되게 과거 대비 안 좋아졌어요. 뭐 안전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3년 정도 지으면 아파트가 생겼는데 지금은 한 4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뭐 좀 큰 단지들은 4년 반, 5년도 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공급도 생각보다 좀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택 인허가라도 좀 많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잠깐 고생하면 나중에 좀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지금 인허가도 지금 최저 수준이고 착공도 거의 최저 수준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년 고생하면 좋아지나요라고 얘기했을 때 신규 공급은 당장은 없는 상태. 그리고 앞으로도 답이 잘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인허가 받고 착공해야 3년, 4년 뒤에 생기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인허가와 착공이 없다는 거는. 물론 안 짓지는 않습니다. 짓긴 지어요. 그렇지만 예년 대비 적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PF가 뭐 안 좋다 하는데 어떻게 막겠다라고 또 정부가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터지면 정말 심각한 거지만 안 터진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안 터진다고 해도 위기 상황인 건 맞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대출 잔액이 조금 줄고 있어요. 하도 정부에서 막 지금 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연체율 같은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상황이 좋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나 저축은행들이 신용등급이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위기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사실 공급에 유리한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은 정책이라도 좀 많이 풀어줘가지고 그나마 이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야 그래 공급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이득이 생기겠지라는 마음이 들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지금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라면은 금리가 내려가면 제일 좋겠지만 금리가 뭐 안 내려간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공급자들한테는 조금 더 싼 정책 금리를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사줄 사람이 필요하죠.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공급자들이 공급을 하는데 다주택 규제도 빨리 풀어가지고 뭐 아파트는 안 풀더라도 뭐 비아파트들은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뭐 종부세를 뭐 면제해주겠다. 뭐 양도세에서 뭐 제한을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이제 분양가를 좀 제한을 좀 풀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공사비가 올라간 것만큼 분양가도 높이지 않으면 사실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인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제한도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허그나 이런 데서 보증을 담보를 하면서 분양가가 조정이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제 양도세, 취득세 이런 것들도 좀 풀어가지고 최대한 뭐 아파트, 비아파트, 오피스텔 할 거 없이 공급을 많이 하게 해줘야 앞으로 3, 4년 뒤에 충격이 좀 덜해질 텐데 이걸 다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계속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라면은 지금 전월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월세가 지금 전세가 지금 58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대로 가면요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갖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급등이 오냐 안 오냐는 정책과 외부 변수 같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긴 하겠지만 최소한 공급과 수요 상태만 봤을 때는 단기적인 급등 요인이 지금 갖춰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충격을 줄이려면은 공급을 지금 어떻게든 많이 풀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을 많이 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규제를 좀 풀어야 되긴 할 텐데 규제를 푸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안 풀면 나중에 뭐가 해결되나?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 청약이 취소되는 게 왜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근원적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